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채널 추천도 부탁드릴게요. 이태준 작가의 중편 소설 코스모스 피는 정원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에 대한 소개는 저희 채널에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편 소설 코스모스 피는 정원은 1937년 여성에 연재된 작품인데요. 의학 박사인 장치영은 나이 40이 되도록 독신입니다. 젊었을 적에 선주를 마음에 두었지만 그녀는 친구 익수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고요. 이후에 치영은 그녀에 대한 마음을 가슴속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옥담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옥담이는 선주와 익수 사이의 딸입니다. 옥담이는 서울에 있는 여학교에 입학을 해서 치영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옥담이는 어느 날 우연히 그 치영의 옛날 영어 사전 속에서 엄마의 사진을 발견하고 치영이가 자기 엄마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옥담이는 그 이후로 치영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평생 헬퍼로 곁에 있겠다고 다짐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작품을 직접 감상하시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줄거리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태준 작가의 중편 소설 코스모스 피는 정원 낭독해 드릴게요. 선주, 이렇게 꽉 잡았는데도 달아날 테요? 아야, 아파요, 팔이. 그러게 왜 달아나요? 하고 한 걸음 나서며 선주를 안았다. 분명히 안았는데 품 안이 허전하다. 허전한 김에 치영은 잠을 깬다. 벌써 날은 다 밝았는데 꿈이었다. 유리창에는 굵다란 물방울이 어룽어룽 굴러내린다. 치영은 노곤한 다리를 힘껏 뻗으며 돌아 누웠다. 봄비라 그런지 별로 빗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울고 싶은 우울. 꿈에 선주를 본 날 아침은, 아니, 아침뿐이 아니라 온종일 그날은 슬픈 날이었다. 어제 아침처럼 이제부터는 학생이 아니로구나. 의학사, 의사로 돈벌이를 할 것인가? 의학자로 학구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은 던져둔 채 선주를 본 꿈 생각으로만 머리가 무겁다. 꿈속에서 보는 선주는 늘 그 선주였다. 그 선주, 여고보 시대의 선주, 소녀에서 처녀로 옮겨가는 그 명랑하면서도 부끄러움 잘 타는 17, 8세 때의 선주였다. 꿈은 세월도 먹지 않는 듯 늘 처음 보던, 그리고 얼마 뒤에 자꾸 무슨 대답을 들어가지려고 이편에서 조르면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얼굴이 새빨갛게 타버리던 그 선주만이 만나지는 것이었다. 치영은 벌써 7, 8년 전의 일인 처음으로 선주와 부딪혀보고 처음으로 이성에 대한 새 감정의 봉지를 터뜨리던 때를 추억해본다. 어스름한 짙은 황혼이었다. 장마 때면 도랑이 되어버리는 동구 밖의 우묵한 좁은 길 좌우 언덕에는 찔레꽃이 달빛처럼 환하게 밝아 있었다. 마침 밭에서 들어오는 연장을 실은 소, 씩씩거리는 황소인데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던 길인지 선주가 동생의 손목을 이끌고 나타났다. 곧 황소와 마주치게 되자 선주는 이쪽이 누구인 것도 알아볼 새 없이 달려들었다. 치영은 얼른 그와 그의 동생을 업듯이 등 뒤로 보내고 두 팔을 쭉 벌려 소를 막아주었다. 그리고 소에게 실린 연장 끄트머리를 피하느라고 얼굴을 뒤로 제쳤을 때 치영의 그 머리는 선주의 가슴에 푹 묻혀보는 듯하였다. 소가 저만치 가고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농군이 마저 지나간 뒤에야 치영은 길로 내려섰다. 그제야 선주도 바칠 것처럼 무섭던 황소를 막아준 남학생이 아주 모르지는 않는 치영인 것을 알았다. 그러나 고맙다는 말은
몇 번이나 할 듯 하기만 하다가 잠잠한 채 앞서가는 동생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다. 너무나 황홀하여 갈 바를 잊고 우두커니 서 있던 그때 치영이에겐 찔레꽃의 향기조차 새삼스럽게 코를 찌르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선주의 얼굴은 워낙 살결이 맑고 군대 없는 바탕이지만 치영이 눈 속에 퍽 아름다운 인상을 찍어 주었다. 꿈에 나타날 때마다 늘 그 찔레꽃이 달빛처럼 환하게 밝은 향기의 언덕을 배경으로 하곤 하였다. 어떤 때는 쫓아가 손을 잡으면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생시에서처럼 뛰어 달아났다. 또 어떤 때는 손을 잡힌 채로 가만히 앉아 이것도 생시에서 하듯 언제까지든지 기다릴 터이니 기쁘게 공부하여 돈벌이나 하는 의사가 되지 말고 학위를 얻어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런데 지금 깨고 난 꿈은 선주가 뛰어 달아나려던 꿈이었다. 선주. 치영은 가만히 불러본다. 만일 큰 소리로 부른다면 방금 밑에 층에서 무엇이고 하고 있을 선주가 알아들을 것이다. 알아듣더라도 지금은 선주라거나 선주씨 해서는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아주머니라고 해야 되는 친구의 아내. 친구라도 이만저만하지 않은 소학 이전에서부터의 중마고우. 지영은 한편 다리를 번쩍 쳐들었다. 한숨이 나가는 대로 벽이나 한번 쾅 하고 차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층에서 너무 조용한 것을 느끼자 들었던 다리를 도로 슬그머니 놓고 만다. 아래층에서 쏴 하는 수돗물 쏟아지는 소리가 올라온다. 지영은 머리맡을 더듬어 끌러놓았던 손목시계를 쳐다본다. 이런, 날이 흐렸을 뿐 해는 뜬 지가 오래다. 지영은 얼른 일어나 방을 치우고 아래로 내려갔다. 수도 앞에서 자기 남편이 먹고 간 그릇인 듯한 것을 부시다가 얼른 일어나 자리를 내는 선주. 혼인 후에 몸이 느는 편으로 에이프런을 졸라맨 까닭도 있겠지만 가슴께가 봉긋이 올려 솟은 것이 별로 드러나 보인다. 꿈에서 보던 선주와는 형이라도 몇째 위의 형처럼 우람스러운 어른이다. 김군 벌써 갔나요? 네. 그러고는 세수를 하고 나서도 밥상을 받고도 치영은 선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주도 그랬다. 또 치영은 한 번도 선주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이것은 늘 삼가는 바이다. 쳐다보고 싶은 생각은 기회 있는 대로 있었지만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털끝만치라도 관심하지 않는 채 하려 억지로 눈을 피하곤 해왔다. 그녀의 손이나 가슴을 볼지언정 목 위에 눈을 보내지 않으려 했고 어깨와 새까만 머리 쪽에 철따라 금비녀나 비취비녀가 꽂혀있는 것을 바라볼지언정 눈과 부딪힐까봐 무서워했다. 그래 치영은 늘 고개를 숙이는 것이 이 집에 와서 버릇이 되었다. 참, 조반 안 잡수세요? 한 반이나 먹다가야 치영은 생각이 나서 물었다. 어서 잡수세요. 하고 선주는 역시 부엌에서 무엇을 하는 채 하고 있다. 선주는 자기 남편이 먹기 전에 먼저 먹지 않는 것과 똑같이 치영이가 먹기 전에도 먼저 먹지 않았다. 내가 서울서 안 살면 몰라도 내가 살림하면서야 자넬 하숙밥을 먹게 하겠나. 사내 자식들끼리 그런 일이 있기도 용홍무괴지. 그걸 생각하고 쭈뼛거려서는 남아가 아닐세. 더구나 자네와 나 사이에. 라면서 강제로 치영을 끌어온 것도 그의 남편인 만치 그 남편은 눈꼽만한 것이라도 자기 아내가 치영에게 노엽게 할까봐 자주 잔소리를 하였다. 수저나 식기 같은 것도 똑같은 것으로 양말 한 짝을 빨더라도 치영의 것과 함께 빨게 하였다. 남편이 이렇게 당부하지 않더라도 또 선주는 선주대로 치영에게 미안함과 그리울 바
추억을 가진지라 조금치도 성의를 아끼지 않았다. 다만 괴로운 것은 치영의 외로움을 조석으로 눈앞에 두고 봐야 하는 것이었다. 치영은 동무에 팔려 어디 가서 잘 먹고 노는 날 저녁에도 선주의 생각에는 다른 뜻이 있어 들어오지 않는 것만 같았고, 어저녁과 같이 밤늦게 들어와 자기 부처가 불을 끄고 누운 방 옆을 지나 혼자 묵묵히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무슨 더러운 죄나 짓는 것처럼 송구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올라가면서 이쪽을 향하고 시퍼런 눈방울을 흘기는 것도 같고, 올라가서는 찬바람이 있는 자리에서 잘 생각은 않고 언제까지든지 앉아만 있는 것도 같았다. 이런 날 밤이면 선주는 이마가 따끈거리며 잠이 오지 않았다. 자기에게 팔이나 다리를 던지고 씩씩 코를 고는 남편 익수가 밉살머리스럽기도 하였다. 곧 2층으로 뛰어 올라가 영원히 녹지 않는 얼음이 박힌 치영의 가슴을 녹여주고 싶은 정열조차 숨차게 끓어오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치영은 고요히 상을 물리고 일어섰다. 이렇게 익수가 나가고 없어서 선주와 단둘이 될 때에는 얼굴을 마주칠까봐 더 겁이 났고, 평범히 할 말이라도 주눅이 들어서 벼르기만 하고 못하고 말았다. 숭늉을 한 그릇 더 달래고 싶었지만 여러 해 만에 만난 것처럼 가슴이 울렁거려서 그냥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양복 찾아오셨나요? 하고 선주가 밥상을 들며 물어본다. 네, 지금 그거나 찾으러 갈까 합니다. 그럼 어서 찾아오세요, 보게. 치영이가 학생복을 벗게 되자 처음으로 신사복을 맞춘 것은 늘 셋이 모이면 화제에 궁한 이 집안에서는 상당히 큰 이야기거리였다. 며칠 전부터 익수는 넥타이 매는 것을 알려주었고, 선주는 양복감에 따라 넥타이를 어떻게 택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잡지에서 본 대로 말해 주었다. 서로 쳐다보는 자유만 가지지 않을 뿐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는 꽤 치영이와 짓거리는 선주였다. 신사복을 처음 입어보는 것으로라도 우울을 씻어볼까 하고 치영은 곧 거리로 나와서 양복을 찾고 와이셔츠를 사고 선주가 일러준 것을 참고해가며 넥타이도 하나 골라 샀다. 사가지고 돌아오니 선주는 그제야 조반을 먹고 있다가 양복이 곤색이라고 하셨죠? 하였다. 치영의 생각에는 선주가 자기와 단둘이 되는 자리에서 어색한 감정이 일어날까봐 그것을 미리 경계하기 위해서 불어 말을 자꾸 거는 것 같았다. 네, 곤색입니다. 저기 채경 있는 데 가서 입으세요. 뭘요? 하고 치영은 손바닥만한 면경밖에 없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려 하였지만 선주가 굳이 자기 방으로 가서 남편의 채경 달린 양복장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양복장 속에서 무엇인지 얄팍하고 기다란 종이갑 하나를 집어내더니 오늘은 이걸 매시라고 그랬어요. 한다. 뭡니까 그게? 넥타이예요. 어제 우리가 본점 갔다가 드린다고 산 거예요. 아, 네. 하고 그것을 받느라고 마주서는 바람에 눈길이 선주의 것과 마주쳤다. 가슴이 찌르르 하였다. 선주의 얼굴도 붉어 있었다. 넥타이가 좋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다 잊어버리고 우선 웃저고리를 벗고 와이셔츠를 입었다. 넥타이를 매려고 거울 속을 들여다보니 선주가 그저 서 있다. 아침마다 익수가 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려니 그럴 때 흔히는 선주가 저렇게 뒤에 서서 보아주는 것이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미칠 때 넥타이는 어디로 가고 그네들 부부에 의좋게 가지런히 서 있는 광경만이 거울 속이 차버린다. 치영은 눈에 힘을 주어 감았다 뜬다.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넥타이가 안 매지네요.
그럼 갈게요, 저리. 하고 선주는 분명히 웃는 듯하며 밥 먹던 대로 갔다. 그리고 치영이가 말쑥하게 아래 위로 신사복으로 차리고 나왔을 때는 어머니가 훌륭해진 아들을 보듯이 누이 동생이 출중한 오라버니를 우러러 보듯이 사랑과 공경과 감격으로 치영을 봐주는 듯했다. 서로 말은 없어도 또 치영이가 눈을 들어 마주 보지는 않아도 선주의 그런 호의와 감격이 확실히 이쪽 가슴에 느껴짐을 깨달았다. 치영이가 겨우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넥타이가 잘 어울리는가 봅니다. 하고 선주의 앞을 지나치려 하니 선주의 손이 어깨를 건드린다. 돌아다 보니 선주의 그 찬물에 대어 발그레한 손이 여기저기 묻은 실밥을 뜯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묻는 것이다. 졸업 후에 어떻게 하실지 작정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선주가 진정스럽게 물어주는 것이 비록 원망스러운 사람일지라도 거짓이 아니요 참된 호의임을 모르지 않는지라 정숙하게 대답하였다. 학위를 얻도록 하시지요. 글쎄요, 너무 또 횟수가 걸리니까요. 그렇다고 이대로 나가서 아무 의사가 돼버리기도 싫고요. 고작 4년이라면서 뭐가 멀어요. 저희 집엔 10년을 계셔도 괜찮으니까 염려 마시고 연구부에 계시도록 하세요. 집에서도 오늘 아침에 나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러시던데. 낙심 말고 그렇게 해주시면 전 그 외의 행복이 없겠어요. 하고 선주는 말끝이 흐려졌다. 치영이도 콧날이 찌르르하며 눈앞이 흐려짐을 느꼈다. 선주는 오래 숨겨오던 울음을 더 걷잡을 수 없어 밥상 치우던 것도 버려놓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치영도 학생복 벗은 것을 자기 방에 올려다 두고는 지향도 없이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비는 그친 지 오래다. 서울 하늘이 반은 시퍼렇게 드러났다. 치영은 골목 밖을 나와서 다시 눈을 감고 지금도 울고 있기가 쉬운 선주의 모양을 상상해 본다. 이다지 애착이 끊어지지 않을 걸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선선히 익수에게 양보하는 태도를 가졌을까? 모두 선주를 위해서다. 선주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정은 다음이었다. 익수에겐 재산, 또 그는 나처럼 학비 때문에 중간에 쉬지를 않았다. 3년이나 먼저 학교를 마쳤고 이내 들기 어려운 시근에 뽑혔다. 선주의 행복을 위해 익수는 확실히 나보다 우월하였다. 양보가 아니라 나는 익수에게 권한 것이었다. 그랬기에 오늘 선주는 내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안락한 가정을 가진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나는 선주를 원망하나. 치영은 어느 틈에 늘 다니던 버릇대로 그 연미사진관 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 어떤 상점에 큰 진열창이 나오면 기웃이 자기의 신사복 모양을 비춰보기도 하면서 남들이 다 유심히 보는 것 같아서 걸음이 쭈뼛거려짐을 느끼면서도 치영의 머릿속에는 이날 아침의 우울과 흥분이 날래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선주의 꿈이 깬 날 아침인데도 또 늦잠을 자서 익수가 은행으로 출근한 뒤에 선주와 단둘이 있어본 긴장과 넥타이를 받은 것, 또 선주의 손이 양복에 실밥을 뜯어주던 것, 또 그까짓 것들보다는 낙심 말고 그렇게 해주세요. 전 그 외의 행복이 없겠어요. 하고 울음을 참지 못하던 것. 그것들이 주는 뜨거운 것인지 차가운 것인지도 모를 강렬한 자극의 감격. 그 감격은 날래 식어질 불이 아니었다. 치영은 또 혼자 마음속에 중얼거리면서 걷는다. 내가 선주를 원망하는 건 그 점이다. 내가 익수에게 권하는 눈치를 알자 옳다 됐구나 하는 듯이 마치 그러기를 고대했던 것처럼 이내 익수에게
허혼해버린 것이다. 난 사실이지 익수에게 권하기는 하면서도 속으로는 선주도 나를 위해 익수와 혼인하지 않아주기를 은근히 바랐던 거다.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얼마 더 걷지 않아 연미사진관에 진열창이 나왔다. 중앙에 걸린 제일 큰 사진, 오늘도 그저 걸려 있었다. 어떤 기생임에 틀리지 않는 여자인데 벅 보드라워 보이는 두 손길을 책상 위에 깔고 그 위에 한편 뺨을 갸름하게 가벼이 대고 무엇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쳐다보는 듯한 표정을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런데 그 눈뜸과 입가짐이 꼭 선주와 같은 것이다. 처음 이 사진을 발견할 때는 선주가 저런 모양으로? 하고 놀랐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선주는 아니요, 어떤 기생의 사진인 듯하였다. 그러나 그 눈에 빛나는 총기와 선주의 제일 고운 그 담은 입의 표정이 바로 그 사람처럼 닮아 있는 것이다. 선주의 사진이 치영에게 한 장 있기는 하지만 명함판보다도 작은 것이어서 정말 얼굴처럼 큰 이 사진에서처럼 선주다운 싱싱한 표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치영은 학교 시간에 늦은 것도 있고 정신없이 서서 바라보았다. 이거야말로 보고 싶지만 한 집에 있는 얼굴이지만 보지 못하고 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동정인가 보다 하고 그 후부터는 10분 정도는 더 걸어야 되지만 학교에 가는 길을 이 사진관 앞을 돌아서 다녔고 저녁 산보나 혹은 선주의 목소리만으로는 마음이 뒤숭숭할 때는 을에 이 사진관 진열창으로 왔다. 와서는 기웃이 사진관 안을 엿보고 좌우에 지나는 사람들이 유심히 보지 않 나를 엿보면서 그 이름도 모르는 기생의 사진을 쳐다보았다. 선주의 얼굴을 이렇게 자유로 감상할 수 있다면 사진관 진열창 앞에 설 때마다 어린아이 같은 탄식이 나왔다. 엎질러진 물이라고 단념하려 하지만 그래서 며칠 동안은 이 사진을 보러 오지도 않아 보았으나 그것은 일주일을 넘기기가 어려웠다. 어떤 기생일까? 기생이면 요리집에만 가면 누구나 불러볼 수가 있을 것 아닌가? 그러나 학생이 무슨 돈에? 하고 여러 번 속으로 궁금해하고 별러만 왔다. 이렇게 궁금해하고 별러 오는 동안 은근히 그 사진의 인물에게 정이 들기도 하였다. 만일 만나보아서 과연 사진처럼 꼭 선주를 닮았으면 선주의 실물은 아니로되 선주를 복사한 여자거니 하고라도 가슴의 상처를 메울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이름이 뭘까? 주소는? 한 번은 사진관 안에 심부름하는 아이만이 보였을 때 용기를 얻어 들어가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아이에게라도 학생복을 입고 와서 기생사진을 가지고 이름이 뭐냐, 어디 사느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원판이 있으면 아끼맛이, 즉 복사본이라도 한 장 해가지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내기는 더욱더 어려워서 얼음얼음 하다가 중판엔 얼마요, 명함판엔 얼마냐고 공연히 사진값만 물어보고 나왔었다. 오늘은 학생복이 아니라 용기를 더 낼 수도 있고 생전 처음 신사복이라 졸업기념도 되고 하니까 독사진도 한 장 박을 필요도 있다. 사진을 박으면 사진사는 영업정책상 손님에게 호의를 가질 것이다. 호의를 갖는다면 여연 부인도 아니요, 기생의 이름쯤, 그가 부속된 권번쯤 알고서야 가르쳐주지 않을 리 없을 것이다. 치영은 진열창 앞에 오래 서 있지 않고 사진관 안에 들어갔다. 물론 사진관에서는 사진사나 조수 같은 사람이나 모두 기대하던 이상으로 친절하다. 이내 사진을 찍는 사장으로 인도되었다. 무슨 판으로 박으실지 하나 큼직하게 박으시죠? 하고 사진사는 손을 싹싹 비비며
견본 앨범을 내놓았다. 앨범을 받아 장장이 넘겨보았으나 또 기생의 사진들도 몇 장 붙었지만 진열창에 있는 그 기생은 보이지 않는다. 네. 저 진열창에 걸린 기생 사진이요. 네, 그 중앙에 걸린 거 말씀이죠? 그건 너무 크지요. 좀 큽지요. 그러나 얼굴을 실물만큼 취미로 박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렇게 한 장 박으실까요? 그게 기생이죠. 하고 최영은 말 나온 김에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는 생각을 하고 얼굴을 제법 들면서 물어보았다. 네, 기생입니다. 저 남추월이라고 한동안 건무춤 잘 추기로 유명하던 기생입니다. 아, 네. 걔도 아마 지금은 늙었을 겁니다. 하고 사진사는 여전히 손을 비빈다. 늙어요? 그럼요. 저 사진이 벌써 근 10년 전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서른이 훨씬 넘었을 거 아닙니까? 기생은 갓 스물이 환갑이라고 안 그럽니까? 하고 웃는 것이다. 그러자 사장에서 걸상도 옮겨놓고 반사기와 배경도 옮겨놓고 하던 조수인 듯한 청년이 오더니 그럼 지금은 기생 노릇 안 하냐고 치영이가 묻고 싶은 것을 대신 물어준다. 안 할 걸 아마. 전라도 부자한테 살림 들어갔단 지가 오래지. 아이를 낳았어도 아마 선언 났을 걸세. 치영은 결국 소중판으로 사진을 찍기로 하고 걸상에 가서 앉았다. 사진사는 자꾸 좀 웃는 얼굴을 가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웃음을 억지로 짓자니 얼굴의 근육들이 이상스럽게 어기었다. 캥기는 웃음대로 잘못되었는지 모른다고 해서 한 번 더 다시 받고 사진관을 나섰다. 날은 맑아졌지만 길은 그냥 질었다. 치영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속으로 선주도 늙을 것이다. 한 10년 지나면 선주도 아마 아이를 서넛 낳을 것이다. 하면서 허턱 큰 길 쪽으로 걸었다. 그로부터 16해가 지나갔다. 선주만이 꽃다운 시절을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김익수도 장치영도 다 40객이 되어버렸다. 선주 여사는 그동안 딸 형제, 아들 형제 4남매를 낳았고 남편이 S은행 본점에서 얼마 오래 있지 않고 남쪽 어느 곳 지점으로 전근되어서 시골 살림을 하는지도 벌써 오래다. 뒤를 이어 무럭무럭 자라는 4남매를 가진 6식구의 가정, 비교적 고급의 봉급이어서 선주 여사의 가정은 늘 윤택하고 즐거웠다. 그러나 치영은 그저 외로웠다. 의학 박사 학위를 얻었고 새 전문학교에 강사로 다니면서 수입도 군색하지는 않아서 문 밖에다 정원 널찍한 터를 사고서 서재도 하나 얌전하게 지었다. 그러나 늙은 식모가 한 사람 있을 뿐 장 박사의 생활의 짝이라고는 오직 책이 있을 뿐이었다. 선배들과 친구들이 그렇게 권하였건만 그 중에도 익수는 마땅한 혼처가 있을 때마다 벌써 여러 차례나 편지 혹은 일부러 서울까지 와서 결혼하기를 권유해 보았지만 장 박사는 말로 혹은 글발로 서양 시인 키츠의 말을 빌어서 나의 최대 행복은 결혼에 있지 않네. 내 담소한 서재에서 책과 더불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즐거운지 모르네. 내가 책을 정신없이 읽고 있을 때 책장에 와서 살랑살랑 흔들며 내 뺨을 스치는 미풍이 내 사랑스러운 아내일 것이요. 저녁이면 창을 통해 내 머리맡에 반짝이는 별들이 귀여운 내 아들이요 딸들일 것일세. 라고 하며 한 번도 혼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인 키츠의 속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장 박사는 냉정한 과학자의 속으로도 가끔씩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꿈을 꾸는 도수가 줄었을 뿐 40이 넘은 오늘까지도 가끔 그 첫사랑이요 마지막 사랑인 선주의 꿈을 꾸었다. 지금도 선주 여사는 그때 찔레꽃이 달빛처럼 환하게 밝은 언덕을 배경으로 하고 나타났다. 그 선주에다 대면 형이라도 몇째 위의 형이기보다 더 올라가 어머니 뻘되게 중년 부인이 되었건만 또 가끔 서울에 오는 그 중년 부인인 손선주 여사를 만나도 꿈속에서 한결같이 그 소녀 시대에서 처녀 시대로 옮기는 앳된 선주만이 나타나곤 하였다. 앳되고 깨끗한 순정 시절의 선주. 그녀는 이제는 40객 장박사의 애욕의 대상은 아니었다. 오래 불도를 하는 이 마음속에 보살을 지녔듯이 이제는 한낱 종교처럼 늘 영혼 속에 머물러 그윽한 위로와 감격을 주는 대상이었다. 그래서 선주의 꿈을 꾸어도 그날 아침이 그전처럼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았다. 오랫동안 그 꿈이 오지 않으면 장 박사는 은근히 그 꿈을 기다리며 살았다. 그런데 꿈보다도 사실은 더 감격스러웠다. 선주 여사는 서울에서 살림할 때 맏딸을 낳았다. 이름은 장 박사의 의견까지 종합해서 지은 옥담이다. 옥담이는 돌이 겨우 지나서 아우를 보았다. 장 박사는 옥담을 귀해했다. 젖을 뗄 때는 반은 장 박사가 기르다시피 저녁이면 2층으로 안고 올라와서 데리고 자면서 똥오줌까지 받았다. 그러다가 겨우 말을 배우며 아찌 하고 장 박사를 따를 만하다가 시골로 가게 되니까 장 박사의 외롭고 서글픔은 한층 더 컸었다. 그러다가 옥담이가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 오기는 벌써 보통학교에 들던 해였다. 장 박사는 그때 옥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려서는 그리 몰랐는데 8살 먹은 옥담의 얼굴에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완연히 드러났다. 그 후 여름방학마다 옥담이를 불러 올리든지 자기가 가든지 해서 1년 만에 만나볼 때마다 옥담은 점점 그 선주, 찔레꽃 언덕의 선주가 더 그대로 되어가는 것이었다. 장 박사는 남모르는 그리움과 감격에서 옥담을 꼭 안아주곤 하였다. 그리고 서재에서 책을 볼 때는 그런 줄 모르다가도 어쩌다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어린아이들의 그 조그만 정물들과 같이 아름다운 양말이나 구두나 장난감들을 보면 어디서 솟는 생각인지 문득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 생각부터 났고 그러고는 이내 옥담이 생각이 나서 명절 때든 아니든 크리스마스 때든 아니든 옥담의 소용품을 여러 가지로 사 붙이곤 하였다. 그러던 옥담이가 장 박사에게 오게 되었다. 다니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벌써 3, 4년 전부터 장 박사에게 와 있으며 공부하는 것이다. 장 박사는 방을 따로 하나 치우고 책상과 학용품 같은 것은 물론 옷 넣고 입을 의장까지 하나 사다 놓고 오랫동안 외가에 나가 있던 자기 자식을 맞으려는 것처럼 어버이로서의 애정을 체험하면서 맞이하였다. 옥담은 영리하여 처음부터 들어가고 싶어 하던 모 여고보에 문제없이 뽑혔다. 저녁이면 좋은 아저씨 장 박사의 지도로 산보와 복습도 잘하여서 성적과 건강이 모두 훌륭하였다.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음악을 과외로 배우겠다고 해서 장 박사는 피아노를 다 사들였다. 옥담아. 응? 응이 뭐야, 밤낮 어린앤가? 그럼 네. 하고 옥담은 피아노 걸상에서 일어서며 아저씨의 팔에 매달린다. 피아노 좋니? 응. 그래도 응이야? 흥흥. 하고 옥담은 순진하게 웃어버린다. 그리고 아저씨는 무슨 창가가 좋으? 묻는다. 창가?
하고 아저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나는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지 한다. 무슨 찬송가? 찬송가면 내가 칠게. 정말? 그럼 뭐 찬송가야 못 칠까 봐. 내가 칠게 해봐요. 어서. 난 할 줄은 모른다 얘. 나하고 같이 해요. 응? 내가 찬송가 책 가져올게. 그래. 옥담은 정말 곡조 찬송가 책을 가져왔다. 몇 장? 몇 장인지는 알면 제법이게. 그럼 뭔데? 1000마디만 해봐요. 1000마디라. 장 박사는 굉장히 잘할 것처럼 넥타이를 다 놓치어 놓더니 목청을 다듬느라고 마른 기침을 자꾸 한다. 괜히 벼르기만 하네. 어서요. 자, 봐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잘하지? 아, 그거? 난 별난 거나 하신다고? 내가 칠게. 나도 그거 좋아. 옥담은 찬송가 책에서 이내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찾았다. 그리고 아저씨의 노래를 반주할 뿐만 아니라 저도 노래를 불렀다. 반주는 아저씨의 노래만큼이나 서투르지만 노래는 여간 맑고 아름답지 않았다. 너무나 잘 부르는 그녀의 노랫소리에 아저씨는 이내 입을 다물고 듣기만 하고 서 있었다. 이후로 장 박사는 가끔 피아노 머리에서 혹은 옥담의 등 뒤에서 그 거친 목청으로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부르곤 한다. 암만 불러도 잘 되지는 않았다. 옥담의 반주는 이내 책을 덮고도 외워쳤지만 장 박사의 목소리나 곡조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장 박사는 늘 한마디씩이라도 불러보기를 즐겼다. 옥담이가 온 뒤로부터는 휴등했던 방에 다시 불이 들어온 듯이 이렇게 늘 밝은 기운이 집안에 떠돌았지만 그러나 혼자 서재에서 책만 보다가 눈이 피곤할 때나 무엇이 동기였는지는 막연하나 갑자기 옛날 선주의 생각이 머리를 퉁길 때는 혼자 무인지경에 앉은 것처럼 역시 고적하였다. 옥담아. 어떤 때는 그녀의 이름부터 부르기도 하나 흔히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노래부터 부른다. 그러면 자기 방에서 복습을 하고 앉았던 옥담이는 날쌔게 피아노 앞에 뛰어와서 그 반주를 울렸다. 둘이서 끝까지 부르고는 을의 옥담이가 건반 위에 두 손을 펼친 채 고개를 돌려 방긋이 쳐다보았다. 오. 장 박사는 오 소리만 낼 뿐 선주 소리는 늘 삼켜버렸다. 옥담이가 그렇게 쳐다보는 눈은 더 저희 어머니 같았다. 박사는 고요히 옥담의 어깨를 또닥또닥 해주고 그때가 밤이면 을의 부엌으로 갔다. 옥담은 피아노 연습을 하게 하고 자기는 물을 끓여 찻상을 차리는 것이다. 옥담의 컵에 설탕을 넣고 그것을 다 풀어까지 놓고서 옥담을 부르는 것이다. 한 번은 이렇게 밤 식당에서 차를 마시면서 옥담이가 제 딴은 속으로 벼르기만 하던 것을 물어보았다. 아저씨. 왜? 왜 아저씨는 아주머니 안 얻어? 아주머니? 응, 아저씨 섹시 말이야. 왜 안 얻어? 어디 떨어졌나, 어깨? 남 놀리긴. 난 아주머니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왜? 없으니깐 안 됐지 뭐유. 집엔 식모 늙은이뿐이고 어린애도 하나 없고. 네가 어린애 아니냐? 내가 왜? 아저씨는 씩 웃었을 뿐 더 대꾸를 하지 않았다. 옥담이는 그 후에도 늘 혼자 궁금하였다. 왜 우리 아저씨는 결혼 안 하실까? 학교에서 처녀로 있던 여선생님이 혼인하는 것을 볼 때나 동무들 중에 저희 오빠나 아저씨가 혼인한다는 말을 들을 때나 늘 옥담은 자기 아저씨 생각을 했고 그 독신으로 늙으려는 태도가
커갈수록 더 궁금스러웠다. 한 해는 여름방학 때였다. 옥담은 진작 시골집으로 내려갔을 것이로돼 며칠 있다가 동경에서 열리는 학회 가는 아저씨와 같이 떠날 작정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때였다. 장마는 진지 오래다. 올해도 넓은 뜰한 구석구석이 코스모스가 무더기무더기로 올려 솟았다. 쑥갓처럼 먹음직스럽게 자랐다. 벌써 서너 차례나 솎아주었지만 또 벌써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옆으로 가지를 뻗지 못하고 키만 올려 솟는다. 옥담은 우산을 받고 오전 때까지 그것들을 다시 솎아주고 순도 잘라주었다. 아저씨는 어떤 화초보다도 코스모스를 사랑하였다. 언덕 위에 지은 집이라 가을이면 담과 지붕 위에는 온통 유리처럼 맑고 푸른 하늘뿐이라. 그런 하늘 밑에 한마당 어우러진 코스모스 밭은 꽃밭이라기보다 진주와 보석의 밭이었다. 아저씨는 우리 집은 코스모스 피었을 때가 제일 아름다운 때다 하시고 그때면 을에 친구들을 잘 청하셨다.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둥그런 마당에서 잘 부르셨다. 옥담은 혼자 점심을 먹고 시름 없이 내리는 빗발을 내려보면서 또 자기가 솎아준 코스모스의 포기포기에 눈을 주면서 창가에 서 있었다. 아저씨는 오늘도 일찍 돌아오지 않는다. 피아노도 좀 쳐보았다. 그러나 흥이 나지 않는다. 아저씨의 책상에 와서 책장을 들여다보았다. 가죽 뚜껑을 한 책들은 파랗게 곰팡이가 피었다. 옥담은 그런 책들을 꺼내서 곰팡이를 닦다가 아저씨가 중학 때 쓰던 것인 듯한 헌 영어 사전 한 책을 발견하였다. 자기도 지금 영어 사전을 쓰는 중이라 펴볼 흥미가 났다. 한번 찾아본 단어에는 빨간 연필로 언더라인을 그어서 페이지마다 시뻘겋다. 그 시뻘건 것을 보느라고 여기저기 넘기는데 그 속에 웬 사진 같은 것이 퍼뜩 넘어간다. 다시 그 페이지를 펼쳐본 즉 사진이다. 아니, 옥담은 놀랐다. 며칠 전에 박은 자기의 사진 같아서다. 그러나 빛깔이 누르스름한 데가 있는 것이 오래된 사진이다. 꼭 자기 얼굴 같지만 머리와 옷 모양도 다르다. 옛날 사진? 가만히 보니 자기 어머니 같은데도 많다. 더 생각해 보니 자기 어머니의 처녀 때 사진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엄마 학생 때 사진? 그럼 이게 우리 아버지 책인가? 하고 겉장을 들쳤다. 거기는 분명히 치영장이라고 영어로 아저씨의 이름이 쓰여 있다. 웬일일까? 옥담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얼른 그 사진의 뒤쪽을 돌려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기보다도 장식되어 있는 것이다. 그대는 나의 태양, 그대가 있으므로 나는 인생의 아침을 맞이하도다. 옥담은 눈이 의심스러웠다. 몇 번 다시 읽어보아도 그런 말이다. 그대는 나의 태양, 인생의 아침을. 옥담은 소설에서 덜어 이런 유의 달콤한 문구를 읽기도 했지만 처음이라 하더라도 그런 문구에서 우러나는 감정에 이미 과민할 나이였다. 옥담은 이 때문이 아니지만 얼굴이 가슴과 함께 활활 달았다. 꾹꾹 눌러 쓴 글자가 아무리 중학생 때 글씨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글씨보다는 아저씨의 글씨다. 그럼 아저씨가 우리 엄마와? 사진은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엄마의 학생 때 얼굴이 틀린 것 같지 않다. 맞아. 옥담은 아저씨와 엄마가 친하게 지내면서도 어딘지 어색한 데가 있던 것을 몇 가지 생각해내었다. 정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아저씨가 독신 생활을 하는 비밀의 열쇠도 여기서 잡히는 듯하였다. 옥담은 사진을 도로 영어 사전에 끼워서
그 영어 사전을 또 도로 책장에 끼워 놓았다. 그러나 천연스럽게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다시 꺼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넣어두려 하였다. 이날 비에 젖은 레인코트를 털며 들어서는 아저씨의 모양은 다른 날보다 몇 배 더 외롭게 보였다. 아저씨, 불러는 놓고 옥담은 아저씨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아저씨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그 시선부터가 쓰다듬어 주는 듯한 부드러운 눈웃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옥담의 눈은 새삼스럽게 아저씨의 얼굴에서 다른 여러 가지를 발견하였다. 움푹 가라앉은 눈자위, 두드러진 광대뼈, 벌써 흰 것이 꽤 많이 섞인 윗수염, 웃을 때는 배나 더 접혀지는 주름살들, 청춘이란 이미 한계 전설처럼 지나가버린 오랜 빈 마당과 같은 얼굴이었다. 옥담아, 왜? 아저씨는 책을 한 짐씩이나 넣고 다니는 가방을 책상 위에 놓더니 옥담을 꼭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혼자 심심했니? 아니. 그럼. 뭐? 점심 뭐 해 먹었어? 참, 우리 오래간만에 오늘 저녁 나가 먹을까? 싫어요. 왜? 진흙탕에 뭘 하러? 근데 아저씨. 그래. 옥담은 그 사진 이야기가 그리 쉽사리 입 밖에 나와지지를 않았다. 그래, 말로 물어보기보다 실물 그 사진을 내보이면 아저씨가 먼저 뭐라고 말이 있으려니 하고 영어 사전이 꽂힌 책장 앞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옥담의 손은 쉽사리 그 영어 사전에 미치지 못하였다. 첫머리에 있는 다른 책 하나를 뽑아들며 아저씨는 왜 책에 모두 곰팡이가 핀 것도 모르셨소? 하고 자기가 곰팡이 닦은 것을 자랑하였을 뿐이다. 다음 날 아저씨가 나간 뒤에 옥담은 다시 사진을 꺼내 보았다. 이번에는 자기 책상 속에 갖다 넣어두고 여러 번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기 어머니의 처녀 때가 틀리지 않으리라는 자신이 생긴다. 그렇게 웃기 좋아하는 아저씨인데 어딘지 쓸쓸한 구석이 있는 얼굴인 것을 바라볼 때 어느새 시골 자기 아버지의 번둥번둥한 얼굴이 밉살머리스럽게 생각되기까지 하였다. 왜 우리 엄만 아저씨 같은 사람을 버렸을까? 내가 보기엔 아저씨가 더 점잖으시고 학식도 더 많아 보이는데 박사인데 엄마가 처녀 땐 좀 맹초였나 보다 하는 생각도 했다. 옥담은 아저씨와 함께 서울을 떠났다. 아저씨는 그 차로 바로 부산으로 직행하였고 옥담은 중간에서 내려서 고향집에 들어갔다. 집에 가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꾸 이상스럽게 보였다. 어머니가 더욱 그랬다. 왜 날 그렇게 빤히 보니? 이 어미가 늙어 보이니? 아니, 좀 늙으시기도 했지만. 좀만 늙었니? 나도 이젠 늙은이다. 어머니는 한숨까지 내쉬며 웃었다. 그리고 너희들 다 낳아서 길러서 가르치고 하느라고 내가 늙지 않니? 하였다. 그래서 늙으셨어? 그럼 엄만 슬픈 일은 조금도 없소? 슬프긴 왜? 너희들 잘 자라고 아버지 은행에 잘 다니시고 먹을 게 없니 입을 게 없니? 뭐가 슬퍼? 먹고 입을 것만 걱정 없으면 고만인가? 그럼 먹고 입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니? 그것만 걱정이 없으면 그만이요? 그럼. 정말? 딸을 말뚱말뚱 쳐다보았다. 정말이지. 정말 아니면 어째? 하고 어머니는 귓등으로 듣는 듯 갓난이를 지켜들었다. 그러나 며칠 뒤에 달 밝은 밤이었다. 아버지만 어디 나가시고는 온 식구가 마루에 걸터앉아
옥수수를 한 자리씩 들고 먹으면서였다. 이렇게 맛난 옥수수 아저씨 좀 드렸으면. 옥담이가 우연히 한 말이었다. 아저씨가 옥수수 좋아하시던? 그럼 뭐 내가 서울서야 봤나 뭐. 작년 여름에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잘 잡수는 걸 엄마도 보고는 뭘. 맞다. 그때 참 잘 잡숫더라. 이번에도 동경에서 나오시다가 들르시면 네가 쪄드리렴. 엄마가 좀 쪄드리구랴. 내가 쪄드리는 것보다는 엄마가 쪄드리는 걸 더 좋아하실걸? 옥담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속에 있기는 하던 생각이지만 나오기는 우연한 것인데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딸의 눈치만 한번 힐끗 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달빛에 보아도 어머니의 얼굴은 무심한 채 있지 못하였다. 옥담은 속으로 옳구나 하였다. 그리고 미련한 척하고 참 엄마 하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서울에서 가지고 온 사진을 들고 나왔다. 어머니는 달빛에 남아 그 사진이 아득한 옛날 자기 처녀적임을 얼른 보아 깨달았다. 이거 웬 거냐? 어디서 났니? 어머니의 말소리는 평범하지 못하다. 이거 엄마지? 어디서 났냐니까. 글쎄, 엄마 맞지? 어머니는 잠깐 멍청하니 섰다가 무슨 생각인지 사진 뒤쪽을 돌려보았다. 무엇이 쓰여 있는 것을 알자 사진 쪽을 볼 때보다 바로 눈에 갖다 대더니 더 얼굴빛이 달라졌다. 내가 아저씨 책장을 치우다가 찾았어. 중학교 때 쓰시던 건가 다 해진 영어 사전 속에 들어있겠지? 그래, 아저씨 보여드렸니? 아니면 그냥 잠자코 가져왔니? 잠자코 가져왔지. 엄마 같길래. 그게 아마 너희 아버지가 학생 때 쓰시던 책인가 보다. 아저씨하고는 너희 아버지가 퍽 친했으니까. 너희 아버지 책이 거기 가 있었구나. 옥담은 아니야, 책엔 아저씨 이름이 쓰여 있던데, 그리고 그 사진 뒤쪽에 쓴 글씨도 아저씨 글씨가 분명한데 라는 말이 입술에서 날름거렸지만 꾹 참고 글쎄 해버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돌려주지 않았다. 동생들이 그게 뭐냐고 덤벼들어도 꼭 쥐고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 천연스럽게 앉았지를 못하고 갑자기 어멈을 불러서 다림질감을 내다가 누기라 하였고 다림질을 하면서도 여러 번 다리미 불을 엎질렀다. 옥담은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 아저씨를 생각하는 때문이거니 하였고 이렇게 해서나마 어머니가 아저씨를 생각해 주는 것이 외로운 아저씨를 위해 즐거웠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날 저녁뿐이었다. 이튿날 아침부터는 전과 마찬가지로 무심히 지내는 것이었다. 아저씨를 위해서는 도대체 누가 있나? 옥담은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 아저씨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삼각관계를 여러 모양으로 상상해보고 지금보다도 더 비극의 주인공이었을 그 시대의 아저씨를 위해서 눈물까지 머금어 보았다. 아저씨는 불쌍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아저씨를 평소에보다 더 존경하고 싶은 정성이 끌어올랐다. 어머니가 아저씨를 버린 것이 죄라면 그 죄를 어머니 대신 자기가 지고 싶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 때문에 아저씨가 받는 그 외로움, 그 어둠을 자기가 단란하게 명랑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래, 아저씨가 동경에서 나오다가 들렀을 때 아저씨만 혼자 서울로 떠나게 하지 않고 자기도 방학은 아직 3주일이나 남았지만 함께 따라 나서고 말았다. 떼깍, 떼깍, 떼깍. 아저씨가 동경 갔던 선물로 사다 준 메트로놈, 즉 박자기였다. 바스켓에 넣었던 것을 차 안에서 심심해서
꺼내 틀어놓았다. 우퉁우퉁 달려가는 기차 소리도 그 떼깍떼깍 소리에 맞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박자가 맞으면 재밌구나 하였다. 사람의 생활도 박자를 맞춰주는 메트로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옥담은 내가 아저씨의 메트로놈이 되어드렸으면 하였다. 아저씨는 떼깍떼깍 소리와 함께 한참이나 고갯짓을 하다가 옆에 사람도 들을 만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였다. 옥담이도 나직이 따라 부르면서 서울이 가까워지는 창밖을 내다보곤 하였다. 이태준 작가의 중편소설 코스모스 피는 정원이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부터 끝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이태준 작가의 중편소설 코스모스 피는 정원 계속해서 낭독해드립니다. 옥담에게 졸업을 가져오는 봄이 왔다. 봄은 졸업장만 가져오지 않았다. 졸업장에 얹어 덤으로 가져오는 것이 많았다. 졸업날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는 분과 베니와 향수와 눈썹 그리는 먹까지 넣어서 이쁜 한갑식을 선사하였다. 자기네 상품 광고에 지나지 않지만 기껏 그림밖에 써보지 못한 소녀들에게는 무한하리만치 흥분과 호기심을 일으켜 놓는 것이었다. 옥담은 자기 방에서 무슨 큰 비밀이나 가지는 것처럼 숨을 죽여가며 물분을 발라보고 베니칠을 해보고 하였다. 훨씬 돋보였다. 아침마다 만지던 자기의 뺨이지만 갑자기 더 포근포근 살이 오르는 것 같았다. 거울을 가까이 들여다보고 물러서 들여다보고 하다가는 누가 오는 듯하면 미리 준비해다 놓은 물수건으로 얼른 화장된 얼굴을 문대어 버렸다. 문대어 버리고 나면 겉에 발랐던 분빛과 베니빛은 확실히 없어졌다. 그러나 살 속에 나타났던 따끈따끈한 혈조의 빛은 곧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모르는 며칠 사이에 얼굴은 갑자기 자라는 듯 손으로 만져보아도 다를 만치 피었다. 전문학교에 들어서 두루마기를 양속으로 골라 좀 몸에 맞게 지어 입고 구두도 굽이 좀 높아진 새 것을 신고 나섰더니 아는 사람마다 여러 해 만에 만나는 것처럼 커졌다고 이뻐졌다고 놀렸다. 집에서는 이 봄으로 혼인 문제를 일으켰다. 누가 혼인한대나? 하고 귓등으로도 담아듣지 않는 채는 하면서도 한가한 저녁이면 아니 어떤 때는 공부를 하다 말고도 연애니 결혼이니 하는 문제에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게 공상의 무지개가 뻗어오르곤 하였다. 하루는 전문학교에 와 2태째 되는 가을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저씨가 코스모스가 피어넘친 마당에 서 있었다. 좋은 편지 왔다. 라고는 하면서도 어딘지 웃음은 억지로 짓는 것 같았다. 어디서 왔어요? 집에서. 편지를 받아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이긴 하나 자기에게 온 것은 아니었다. 아저씨한테 온 건데 뭘. 그래도 가지고 들어가서 읽어봐. 하는 것이다. 옥담은 무슨 예감에선지 얼굴이 따끈함을 느끼며 편지를 가진 채 자기 방에 들어왔다. 편지는 혼인 사연이었다. 전에처럼 공부보다는 시집을 보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아니라 적당한 자국이 있으니 정혼해야겠다는 주장이요. 자세한 것은 당장에도 들려줄 겸 불일간 아버지가 상경하리라는 것이었다. 적당한 자국. 옥담은 그 마디에 더 한 번 눈을 주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았다. 아저씨는 이쪽으로 등을 돌리고 서서 코스모스를 어린아이 머리에 쓸어주듯 그 크고 여윈 손길로 한 번 휙 쓸어주고 나서는 그 가냘픈 고개들이 다시 일어나 간들거리는 것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었다. 외로운 아저씨.
눈물이 핑 어렸다. 아버지는 아저씨한테서 어머니를 빼앗고 또 나까지. 옥담은 눈이 자꾸 젖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이날 밤이다. 복습을 하고 피아노를 한 곡 조치고 자리에 누우려고 불을 끄니 마당이 대낮처럼 밝다. 아저씨, 달 좀 봐요. 하고 어린아이같이 소리를 질렀다. 난 벌써부터 보고 있다. 하는 소리는 아직 서재에서 났다. 옥담은 끓으려던 옷구름을 다시 여미고 아저씨의 서재로 갔다. 아저씨는 진작부터 불을 끄고 달을 보고 있었다. 여기 와서 저 달 좀 봐라. 어쩌면. 옥담은 의자를 끌고 와서 아저씨 옆에 가지런히 앉았다. 넓은 유리창에는 아래 절반은 코스모스요, 위에 절반은 달이었다. 달과 코스모스. 그것을 빈 듯한 서재에서 혼자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다보고 앉았는 아저씨. 너무나 감상적인 그림이었다. 아저씨, 그래. 벌레들도 꾀는 울지? 그러게. 벌레 같은 미물도 달 밝은 게 좋을까? 그런 감각이 있을까? 감각이야 있겠지. 화난 걸 유쾌해하는지 공포를 느끼는지 그건 몰라도. 아무리 벌레기로 달빛에 공포야 느낄까 뭐. 글쎄. 아저씨는 눈을 돌려 달빛에 벚꽃처럼 뽀얘진 옥담의 얼굴을 바로 들여다보았다. 달은 없어도 찔레꽃이 달밤 같던 그 옛날 황혼의 언덕에서 보던 선주의 얼굴, 바로 그 얼굴이 무슨 보자기에 쌓여 있다가 그대로 끌러진 것 같았다. 옥담아. 네? 장 박사는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왜요, 아저씨? 응? 왜요? 너는... 네. 너는 달빛이 유쾌하냐, 무서우냐? 나를 벌레로 하시나 배? 장 박사는 또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였다. 벌레 소리는 달빛과 무엇을 경쟁하듯 울어댔다. 아저씨, 아버지 올라오실 것 없다고 편지해줘요. 왜? 나 혼인하기 싫어요. 왜? 글쎄, 싫어요. 어디 지금 당장 하라시니? 정혼만 해두면 좋지 않니? 정혼도 싫어요. 왜? 나 평생 시집 안 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나 평생 이렇게 살고퍼. 뭐라고? 옥담은 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울기 시작했다. 왜 그런지 갑자기 버릇이 된 것처럼 눈물이 잘 솟아올랐다. 왜 울어? 응? 옥담아. 장 박사는 의자를 더 바투대놓고 옥담의 등을 어루만지며 물었다. 옥담아, 그런 편지가 온 걸 즐거워해야지. 왜 울어? 내가 다 알았어요. 뭘? 아저씨가 이렇게 외롭게 지내시는 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아저씨한테 잘못한 걸. 장 박사는 입이 선뜩하여 한참이나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날 밤에 옥담은 울음에 젖은 입으로 몇 번이나 난 언제까지든 아저씨 헬퍼로 아저씨한테 있을 거예요.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올라와서 그 적당한 자국이라는 데를 역설하였으나 옥담은 우물쭈물하지 않고 태연스럽게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였다. 이렇게 옥담은 장 박사를 아저씨라고 하는 대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까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의 서재의 일을 돕고 그의 정원의 일을 돕고 그의 살림까지 거의 맡아 보살피는 것으로
온전히 행복스러운 날들이 흘러갔다. 아침이면 마당에서 라디오 체조, 저녁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노래, 토요일이면 북한산이나 남한산으로 하이킹,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온천으로 주말 여행, 그리고 봄이 되면 넓은 마당의 구석구석에 코스모스를 가꾸기 시작하면서 가을밤 달의 화원을 기다리는 것이 이 집의 풍속이었다. 이웃들은 그전처럼 전문학교 다니는 선생님 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피아노 치는 집, 노래 잘하는 집, 코스모스 많이 피는 집, 그렇지 않으면 왜 그 딸하고 아버지하고 동무처럼 밤낮 손목 잡고 산보 나오는 집 말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은 그런 딸, 그런 순정의 처녀 옥담에게도 역시 실없는 장난꾼이었다. 한 번은 코스모스들이 반은 피고 반은 봉우리 진 이른 가을이었다. 장 박사는 어떤 저서의 원고를 몰아치느라고 달포를 학교의 강의 시간만 마지못해 다녀올 뿐 수염도 변변히 깎을 새 없이 원고지에 묻혀 지냈다. 그런데 다른 때 그럴 때 같으면 옥담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는 이쪽에서 부를 새도 없이 옆을 떠나지 않고 시중을 들어줄 것인데 이번에는 몇 번이나 찾아도 가끔 저녁 외출을 하고 방에 있지 않았다. 박사는 생각하기를 졸업학년이라 동무끼리 나날을 가까이 두고 놀러 다니는가 보다 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원고가 끝남에 마침 내일이 토요일이라 박사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로 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스코시 뷰로에 들러서 내금강까지 왕복 2장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집에 와서도 전처럼 저녁 식탁에서 포켓에 넣었던 손을 주먹을 내어놓고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면 용치 한 것이다. 뭘까? 옥담의 기름송이 같은 눈방울은 불빛에 더욱 아련하였다. 어디 용한가 볼까? 뭔데요? 옥담은 머뭇거리다가 냉수컵을 들어 물부터 마셨다. 전에는 대뜸 그까짓 걸 못 알아맞혀 하고 무슨 활동사진 표니 무슨 음악회 표니 그리고 망월사 가는 차표니 소요산 가는 차표니 하고 함부로 주워대다가 나중에는 막 달려들어서 주먹을 펼쳐 보이려고 덤볐지만 이날은 이상스럽게 냉수부터 마시면서 침착을 지키려 애를 쓰는 것 같았다. 뭘까? 하면서 웃는 웃음도 가화, 즉 조화처럼 어설펐다. 그러나 박사는 그런 것들에 마주 눈치를 가지려 하지 않고 무슨 기분 좋지 않은 일이나 있었나 해서 일부러 일어서서 옥담이 옆으로 가서 새파란 2등 차표 2장이 든 주먹을 펴 보였다. 내금강? 옥담은 차표에 찍힌 대로 읽었다. 뷰로에서 물어봤더니 요즘 단풍이 한참이래더라. 너 단풍 땐 못 가봤지? 그러나 옥담은 언제 가시게? 부터 되물었다. 내일. 내일? 옥담은 어느 틈에 얼굴을 약간 갸웃했다. 왜, 내일 무슨 약속 있니? 응. 하고 옥담은 고개를 까딱였다. 누구하고? 또 무슨? 동무하고. 동무 누구? 옥담은 또 냉수컵을 들어 마셨다. 누군데? 네 동무면 데리고 같이들 가자꾸나. 월요일 아침에 돌아온다고 그러고. 하지만 옥담은 얼굴만 붉어질 뿐 얼른 누구라고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약속인데? 물어도 대답이 없다. 무슨 굉장한 비밀인 게로군. 하고 말하니 얼굴을 푹 수그리고 식탁에 엎드리고 만다. 박사는 더 묻지 않고 물러섰다. 그리고 너 물르기 어려운 약속이면
내 금강은 요담 주말로 연기하자꾸나. 난 내일 집에서 쉬게 해 주었다. 옥담은 확실히 무슨 비밀이 눈 가장자리에 찰랑거렸다. 눈을 바로 주려 하지 않았다. 이튿날 학교에 다녀와서는 불이 나게 세수를 고쳐야 하고 양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아끼는 새 구두를 내어 신었다. 어디 가신 후? 아주 성장인데. 박사는 서먹해지는 기분을 억지로 감추며 놀려주었다. 나 다녀올게. 옥담이도 말소리만은 천연스럽게 하면서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어디 좀 볼까? 뭐? 박사는 옥담의 새파란 가죽 핸드백을 빼앗아 속을 열어보았다. 내용은 너무 빈약하시군. 하면서 자기 지갑에서 지전 몇 장을 꺼내 넣어주었다. 누가 밖에서 기다리긴 하는 것처럼 뛰어나가는 옥담의 발소리는 이내 사라져버렸다. 그녀가 한편 구석에 밀어버린 흙 묻은 헌 구두만 한참 굽어보고 섰다가 박사는 바지 포켓에 두 손을 찌른 채 서재로 들어와서 그대로 걸상에 풀썩 물러앉았다. 나 다녀올게. 옥담이가 남기고 나간 말이다. 박사의 귀에는 그 말이 메아리 소리처럼 계속해서 들렸고 또 그렇게 찌르르 하는 강한 자극을 느꼈다. 물론 옥담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다녀서는 곧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우선은 10번 나갔다가 10번 다 돌아와 준다 치더라도 언제든지 한 번은 나 다녀올게 하지 않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는 이 집에서 아주 나가버릴 날이 있을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난 언제까지든 아저씨 헬퍼로 아저씨한테 있을 거예요 한 말을 영구히 그러리라고 믿었던 것은 아니다. 아닐 뿐 아니라 도리어 옥담이가 그 말을 고집해서 언제까지나 지킨다 하더라도 박사의 도리로는 그것을 용인해 둘 리가 없었다. 그녀가 졸업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박사도 그녀의 시골집 부모들과 똑같이 옥담의 결혼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져오던 차였다. 다만 안녕히 계세요 하고는 이 집에서 아주 나가버릴 날이 의외로 가까이 닥친 것을 갑자기 깨닫는 놀람과 서글픔이 있을 뿐이었다. 옥담은 어디를 멀리 걸은 듯 피곤하기는 하나 유쾌한 얼굴로 어둡기 전에 돌아왔다. 박사는 즐거이 맞이하였다. 그리고 저녁 뒤에 마당으로 나와서 코스모스가 우거진 벤치에 걸터앉아 옥담을 불러냈다. 네? 여기 아버지 옆에 앉아. 왜? 왜는 무슨 왜? 그래, 오늘 재미있게 놀았니? 응, 저 별 봐, 아버지. 그건 늘 먼저 뜨네. 박사도 잠깐 옥담의 눈과 함께 별을 바라보았다. 옥담아, 응? 이 아버지한테도 비밀인가? 응? 나한테도? 아니. 그럼 오늘 갔던 데를 좀 얘기해. 저 미스코시 갔다가 인왕산 왜 접대 아버지하고 갔던 코스 있지? 거기 산보하고 왔어. 누구하고? 그건 물으면 안 되나? 안 될 건 없어도. 그럼 왜? 실례되나? 내가 먼저 말하려고 하던 걸 들켜서나 얘기하는 것처럼 되니까 하기 싫어졌어. 그건 내가 미안하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나쁜 일은 아니지 않니? 나쁜 일이 아니니까 네가 한 거 아니냐. 나쁜 일은 무슨. 내가 또 다른 남자와 다닌다면 나쁘지만. 그러게 말이야. 나쁜 일도 아닌 걸 윗사람이 짐작으로 알고 분명히 알려고 묻는데 뭐 들킨 거냐? 내가 분명히 알아야 널 도와주지 않니? 여지껏 너는 날 많이 도와줬지? 이번엔 내가 널 도와줄 차례 아니냐? 그러니까 묻는 거지. 네 행복을
괜히 간섭하려고 묻는 거냐 어디. 하고 박사는 옥담의 한편 손을 끌어다 꼭 쥐면서 등을 어루만져 주었다. 영리한 옥담은 이내 기분을 고쳐서 여물은 가을 벌레들의 맑은 소리에 쌓여 도란도란 짓거리기 시작했다. 안지 얼마 안 돼요. 벅 쾌활해요. 웃음에 말도 잘하고. 저 동경에 가서 와세다 다녔대나요? 전라도 사람인데 좀 부자인가 봐. 삼형제인데 이가 가운데라나? 이름은 김병식. 김병식. 나이는? 28. 아직 미혼인가? 미혼이래. 공부하느라고 동경에 가서 오래 있었대. 어떻게 알게 됐니? 요전 계약하고 이낸데 왜 한번 우리 반 아이네가 저희 엄마 환갑날이라고 저녁에 청해서 나도 갔더란 거 알지? 그날 걔네 집에서 도란푸들하고 놀아서 알았는데. 그래? 그 다음에 학교로 그이가 편지를 했겠지. 그래, 그 내 동무애한테 그 일을 자세하게 물었더니 저희 오빠 친구인데 퍽 좋은이라고 하면서 사귀어보라고는 그러면서 걔가 셈을 내겠지? 그럼 그 애도 그 사람을 사랑한 게로군? 뭘, 그래도 저쪽에선 마음이 없는걸. 그리고 확실히 자기만이라도 그 일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괜히 남의 일이니까 셈을 부리지 뭐. 그래서 요즘 와선 걔가 그 일을 막 중상해. 뭐라고? 뭐 남봉을 좀 핀대나? 사실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럴 사람 아닌데 뭘. 난 뭐 천친가? 돈을 좀 자유스럽게 쓰고 양복 같은 것도 좀 잘해 입고 외양도 남한테 빠지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모두 만들어내지. 그것도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한다면 또 몰라. 처음엔 사실대로 좋은 사람이니까 교제해보라고 해놓고는 지금 와선 그게 무슨 능청스러운 소리람? 박사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당장 내일 저녁으로 그 청년을 집에 초대하기로 하였다. 옥담은 일요일 하루를 집안을 치우고 식탁을 꾸미고 몸매를 다듬느라고 분주하였다. 박사는 옥담이가 적어준 대로 친히 장에 나가서 생선을 사고 나무를 사고 실과를 사고 그릇까지도 몇 가지 새로 사왔다. 젊었을 때 선주를 잃어버리던 상처의 아픔이 다시 저려 올라옴도 속일 수 없는 진정이거니와 옥담을 코 흘릴 때부터 데리고 기른 외로운 늙은 학자의 심경으로는 애틋함이 친딸의 사위를 보는 것 같은 즐거움도 또한 속일 수 없는 진정이었다. 전날에 선주의 행복을 빌었듯이 진심으로 옥담의 행복을 빌면서 그녀의 청년 김병식을 맞이한 것이다. 청년은 들은 바대로 쾌활한 성격이다. 이 집에 여러 번 와본 것처럼 서툴러 하는 데가 없어서 주인 편이 도리어 쭈뼛거릴 만하다. 눈속은 그리 막지 못하지만 작은 눈이 아니요. 이마가 좀 벗어진 데는 나이가 28은 더 들어 보이지만 시원스러웠다. 하지만 입이 좀 묵직해 보이지 않았다. 잠자코 있을 때도 두 입술을 꾹 힘을 주어 다물지 못하고 곧 무슨 소리를 내야만 될 것처럼 자리를 잡지 않았다. 김군, 서울 와서 있은 지 오래요? 한 이태 됩니다. 아닙니다. 참 세월처럼 빠른 건 없군요. 벌써 3년이나 됐군요. 그간 무얼 하셨소? 뭐 한 거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이지 조선사회에서 할 게 있습니까? 아직 먹을 건 있으니까 관공청에 가서 오이 기미 소린 듣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무슨 사업에 투자하려니 믿을 만한 사업도 없고요. 아무튼지 우선 가정생활부터 독립해가지고 뭘 좀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투의 말이 건드리기가 바쁘게 그 자리 잡지 못한 입술에서 품이 없이
엎질러져 나오는 것이었다. 박사는 곧 이 청년의 감정과 교양이 너무 시정적인데 불쾌하였다. 혹시 자기가 옥담을 빼앗긴다는 관념에서 불순한 감정으로 보고 듣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자기부터 의심도 하였고, 그래서 이날뿐 아니라 사흘이 멀다 하고 저녁을 초대해서 가까이 사귀어 보았지만 속을 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속이 너무 비어 보였다. 또 뒤로 소문을 해서 알아본 즉 민적에는 없지만 어려서 장가든 철을 쫓아버린 사나이였다. 서울 와서도 하는 일 없이 한 달에 400~500원 돈을 갖다가 낭비하는 것도 알았다. 그가 결코 옥담의 행복을 보장할 만한 사나이가 아님을 판정하였을 때 박사는 옥담을 불러 앉혔다. 너 나를 믿지? 아이, 무슨 구슬시험 보시듯 하네. 옥담은 그런 말을 이제와 대답해야 하는 것은 너무 새삼스러웠다. 글쎄, 네 진정으로 대답해라. 중대한 충고를 너한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그냥 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래, 나는 네 행복을 위해선 네 육친이나 똑같은 성의를 갖고 있다고 내 딴은 믿는다. 응? 너 김군 단념 못하겠니? 못하겠어요.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은 것처럼 대답이 쉬우냐? 난 적어도 달포를 두고 여러 가지 참작해서 하는 말인데. 저도요. 그만 박사편이 말이 막혔다. 그러나 속으로 아직 철없는 것 해버리고 자기가 하려던 말을 계속했다. 내가 다 알아보았다. 우선 첫날 보고도 사람이 좀 침착치 못하다 했다. 난 괜히 뚱한 하무려 타입은 싫어. 글쎄, 쾌활한 건 나도 좋아한다. 그렇지만 뭘 알고 격에 맞게 선선히 짓거리고 격에 맞게 선선히 행동하는 게 정말 쾌활한 거야. 귀동냥으로 된 말 안 된 말 짓거려대는 건 쾌활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건 경망이지. 옥담은 가벼운 코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결점이 많더라. 너 하나만 해도 결점 없는 사람인데 왜 티 많은 사람한테 가니? 결점? 저 본처 쫓아버린 거?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건 죄악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것도 자기 의사로 결혼했다가 희생시킨다면 죄지만 그건 부모네 마음대로 한 건데 그이가 책임질 게 뭐 있어요? 그리고 공정하게 보더라도 싫은 걸 억지로 살면 두 사람 다 희생 아니에요?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단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아요? 나도 또 그래요. 저희가 나 때문에 자기 아내가 싫어졌다면 내가 책임져야죠. 그렇지만 벌써 7, 8년째 갈라서고 지금은 완전한 독신자니까 전에 한번 그런 애군이 있었다는 걸로 흠될 것 없지 않아요? 그런 걸 흠으로 잡는 건 쓸데없는 관념 아니냐고요. 박사는 너무나 놀랐다. 옥담의 속에 어느 틈에 그런 맹랑한 준비 지식이 들었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이가 퍽 선량한 사람인 걸 난 믿어요. 그이가 내가 묻지도 않는데 먼저 자기 과거를 다 얘기해 줬어요. 전처를 보낸 일로 늘 마음이 아픈 것었건 또 서울 와서 지내는 동안 그런 화풀이로 요리집에 돌아다닌 것었건 죄다 말하고 울면서 이제부터 새 코스로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래? 그리고 또 정말 그이가 과거 생활이 죄악이었다고 하면 난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째서? 나로 인해서 그이가 구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이는 이제 공부도 더 할 것을 맹세했어요. 무슨 공부? 철학. 어디 가서?
집에서 연구하겠다고. 먹을 건 있으니까 조용히 아버지처럼 학고 생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인 나와 똑같이 아버지를 존경해요. 아버지가 정말 내 행복을 위하시면 그 일 버리게 해서 내게 상처를 만드시는 것보단 그 일을 지금부터 잘 지도해 주시는 편이 더 순리가 아니세요? 박사는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장 박사는 이날 밤 밤새도록 생각해 보았다. 자기 가슴 속에 첫사랑의 상처로 미루어 옥담의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은 것이다. 비록 남의 눈에는 우습게 보이더라도 당사자인 옥담의 눈에는 최초요 또는 최후로 발견한 영웅이 그 청년일 것이다. 그 점을 존중해야 할 것을 자기가 선주를 못 잇는 감정에 비추어 결정하려 하였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박사는 옥담을 불렀다. 너 밤에 많이 생각해 보았니? 아니요. 옥담은 천연스럽다. 아니라니. 그렇게 무심해. 아가씨도 원. 무심은 왜요?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게 무심이지 뭐야. 박사는 옥담의 귀를 붙들어 아프다고 할 때까지 흔들었다. 옥담은 귀와 함께 붉어진 입으로 생각할 게 없는 걸 뭐. 난 한 번 맘먹은 건 언제든지 그대로니까. 한다. 물론 매사에 그래야 쓰지. 그 대신 마음먹기까진 충분히 생각해서 후회가 없어야 해. 거기 앉아. 옥담은 눈치를 살금살금 보며 앉는다. 난 지난밤 오래 생각해 보았다. 네 의견을, 아니, 네 의견이 아니지, 네 감정이지. 네 감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정말? 옥담은 그제야 뛰어 일어서며 박사의 곁으로 왔다. 그리고 난 아저씨만은 믿었어. 뭘?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실걸. 어떻게? 하지만 옥담은 그것을 대답하지 않았다. 박사는 이 뒤로 더욱더 자주 그 청년을 집에 초대하였다. 그리고 어떤 때는 목사처럼 근엄한 태도로 그의 과거 생활의 간증을 받았고, 어떤 때는 형이나 친구처럼 애정으로 그를 충고하였다. 당사자도 곧 감화됨이 있는 듯 장 박사나 옥담이가 보기에만 아니라 사실로 기생집과 요리집은 물론 마자꾸락부나 빌리어드 홀에까지 발을 끊었다. 박사는 곧 옥담의 집에도 알렸다. 옥담의 집에서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함께 올라와서 사위 될 사람의 서원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김병식이가 총각이 아닌 것만 유감일 뿐 장박사보다는 도리어 만족해들 하였다. 그래 이듬해 봄 옥담이가 졸업하기가 바쁘게 결혼식이 벌어졌다. 튤립과 라일락의 5월달 혼인식장. 신부 옥담이도 튤립처럼 탐스럽고 라일락처럼 향기로웠다. 신랑 집도 신부 집도 본가는 다 시골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대개 서울에 있었고 또 신부 편으로도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친구는 서울에 얼마 없었지만 장 박사의 편으로 남자 손님이 적지 않았다. 예복을 입었든 안 입었든 학자풍에 점잖은 신사들은 대개가 장 박사의 친구들이었다. 장 박사는 젊었던 그 옛날에 옥담의 어머니 선주의 혼인을 당할 때처럼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다. 그러나 옥담이마저 자기의 번화하지 못한 생활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해를 잃어버린 위에 또 딸까지 잃어버리는 암흑이었다. 친자식은 아니지만 친자식을 모르는 장 박사에게 있어서는 옥담을 친자식과 무엇이 다른지 구별할 도리가 없었다. 너희 서울에다 집을 산다지? 약혼이 되자 장 박사는 이것부터 옥담에게 물었었다. 그럼 곧 서울에다 사고
그이만 먼저 들어있겠다고 그랬어. 어떤 집을 고르누? 집을 고르는 데는 그 집의 장래 주부이실 내 의견이 있겠지? 막 놀리셔. 하고 옥담은 얼굴을 돌이켰다. 놀리는 게 아니라 너희 집 고르는 조건엔 내가 바라는 조건도 한 가지 있어서 그래. 무슨? 그걸 묻기 전에 네가 김군한테 집에 청구한 조건부터 들어보자꾸나. 공기 좋은 데로 사자고 그랬지 뭐. 또? 교통도 편하고. 또? 본격적 양관이기 전에 차라리 조선집이 좋다고. 그리고 또? 그거지 뭐. 참, 될 수 있으면 수도하고 가스하고 다 들어있는 집. 그것뿐이야? 옥담은 수그린 고개를 까딱거렸다. 박사는 성큼 옥담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또 귀를 잡아 흔들었다. 옥담은 아얏 소리를 질렀다. 너 이 조건을 첫째로 쳐야 돼. 무슨? 옥담은 끄들린 귀가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집에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가까운 데다 정할 것. 옥담은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새로운 눈물이 펑 쏟아지고 말았다. 이것은 끄들린 귀가 아파서 나오는 눈물보다는 훨씬 뜨거운 것이었다. 박사는 옥담의 친아버지보다 더 혼사에 긴장하였다. 옥담의 친아버지는 옥담이 말고도 또 딸도 있고 아들도 있다. 옥담의 혼인 뒤에도 다시 사위를 보는 또는 며느리를 보는 혼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 박사에게 있어선 옥담이가 최초요 최후일 것이었다. 내일부터는 살림이 없을 사람처럼 돈을 아끼지 않고 썼다. 친아버지가 너무 과한 듯해서 손을 못 대는 것은 장 박사가 모두 사주었다. 피아노도 너 가지고 가거라 하였다. 그러나 옥담은 집 사는 대로 피아노부터 그랜드로 하나 산다고 그랬어요. 하고 피아노만은 마다하였다. 장 박사도 더 좋은 것을 산다니까 피아노는 주지 못하였다. 혼인식장 준비도 장 박사가 나서서 주선하였다. 자기가 친히 그 지배인과는 K호텔로 정하고 손님도 될 수 있는 대로 식장이 짜이고 근엄스러운 기분이 나게 학위와 명망이 높은 사람뿐인 자기의 친구 혹은 선배까지들로 친히 전화로 초청한 것이다. 그래 식장은 정각 전에 좌석이 넘쳤고 신랑 신부는 모르는 손님들이 돼 모두 의관을 정중하게 차리고 온 이가 많았다. 주례자도 당대 명망과 모 신문 사장이 나서게 되었다. 장 박사는 기뻤다. 사람에게 신부는 내 친딸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다. 자기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결혼식이란 일생일대에 얼마나 신성하고 얼마나 뜻깊고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정중한 의식인가를 절실히 느꼈다. 그 중에서도 그 새로움, 꺾인 꽃이건만 신부의 가슴에 있으니 화원에서 보는 듯한 튤립과 라일락. 아무나 낄 수 있는 것이지만 신랑의 손에 있으니 더욱 눈이 부시는 백설 같은 흰 장갑. 때는 오후였지만 모두가 아침인 듯 새로웠다. 오, 축복할 새날 하는 감격으로만 가득 찬 박사는 복도에서 대령하고 서 있는 보이들보다도 더 공손하게 한편 옆에 서서 시계 진행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랑과 신부에게 차례로 묻는 다짐에 다 예하고 대답이 지나고 신랑의 손이 신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이었다. 보이들 밖에는 어딘지도 모를 뒤편 어느 문 쪽에서 이놈, 이 멀쩡한 놈아! 소리, 계집애 발악하는 소리가 유리창 깨어지듯 뛰어들었다. 여기 증인들이 있다. 이놈, 이 개같은 놈. 혼인함하고 남 영감까지 떼들여 놀 째는 언제고 오늘 와선?
기생이었다. 동무기생 서너 명이 모조리 수리 얼근에서 따라서는 것인데 발악을 하는 기생은 신랑을 붙잡으면 옆구리에 차고 달아나긴 할 것처럼 광목 깔아놓은 길로 들이닥쳤다. 신랑의 친구인 듯한 청년 하나가 얼른 나서며 길을 막았다. 웬 놈이야? 소리와 함께 그 기생은 그 청년의 뺨을 철썩 올려붙였다. 기생도 사람이다. 너희 연놈들 눈깔엔 날 죽여라 죽여. 어서 이놈아. 그때 장 박사가 뛰어들었다. 성큼 기생을 안고 한 손으로 기생의 입부터 틀어막으며 밖으로 나오려 했다. 기생은 선선히 끌리지 않았다. 막 핥히고 막 물어뜯었다. 장 박사의 목과 손에서는 이내 피가 흘렀다. 모두들 일어섰다. 모두들 어쩔 줄을 몰랐다. 장 박사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내 기생의 한 패를 밖으로 끌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생을 끌어내고 보니 신랑 신부는 어딘지 사라지고 없었다. 손님들은 장 박사의 친구들도 장 박사에게조차 인사도 없이 슬며슬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혼인식은 끝난 셈이다. 옥담은 정당한 김병식의 새 아내가 되었고 그를 따라서 어느 온천으로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 다녀오는 길로 옥담의 부처는 곧 장 박사에게 찾아와 사례하였다. 사례뿐 아니라 병식은 다시는 기생과의 접촉이 없을 것을 10번, 20번 맹세하였다. 박사도 달게 들어주었다. 옥담과 알기 전에 알았던 기생이므로 박사는 앞으로만 다시 그런 일이 없기를 충고하였다. 자기가 당한 망신은 다만 옥담의 기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채 하였다. 옥담도 가서 말없이 살았다. 소원대로 10분쯤 밖에는 안 걸리는 곳에 새로 지은 기와집을 사고 가끔 옥담이 혼자서 혹은 동부인에서 외로운 박사를 찾아와 보며 저희끼리는 깨가 쏟아지게 살았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면서부터는 옥담은 늘 혼자만 찾아왔다. 김구는 요즘 뭘 하나? 바쁜가? 하면 뭘 괜히 나댕기지 할 뿐 옥담은 자기 남편에게 관한 말을 일체로 하기 싫어하는 눈치가 보였다. 그 눈치를 느끼자 박사는 건강한 줄 알았던 사람에게서 위험한 병균을 발견했을 때처럼 속으로 깜짝 놀람이 있었다. 박사는 따져 물었다. 네가 왜 요즘 얼굴빛이 나쁘냐? 아니, 나쁘긴 왜? 하고 옥담은 웃었지만 억지로 꾸밉니다. 난 못 속인다. 어디 아프냐? 아닌데요. 그럼. 왜요? 어떻게 달라 보이시는데요? 그럼 무슨 걱정 생겼니? 아니. 박사는 더 묻는 대신 뜨거운 애정과 어린애를 걱정하는 듯한 눈으로 옥담의 눈을 내려다 보았다. 옥담의 눈은 이내 흐려지고 마는 것이다. 나중엔 눈물방울이 굴러나오고 말았다. 요전엔 무슨 볼일이 있다고 인천에를 한 사흘 가 있다 왔어요. 무슨 볼일인데? 글쎄 그냥 볼일이라고만 그러고 더 묻는 걸 싫어하니까. 가서 사흘씩이나? 거기서 자고? 옥담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고는 늘 나가면 새로 석점 넉점해야 술에 취해 들어와선 괜히 탓을 잡고 아침은 12시나 돼야 얻어먹고. 요즘도 그런가? 그럼요. 충고를 좀 해보지. 그럼 인젠 내 말 같은 건 여간 우습게 알아야지 뭐. 박사는 일어섰던 걸상에 다시 펄썩 주저앉았다. 이날 밤
박사는 옥담의 집을 찾아갔다. 사실 옥담뿐 저녁 때인데 그의 남편은 있지 않았다. 옥담과 함께 그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10시, 11시, 새로 2시가 넘어도 안 들어온다. 동틀 무렵에야 자동차 소리가 나더니 들어오는데 새벽 기운에 술은 깼지만 유흥에 지친 몸은 사지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들어서는 것이었다. 어디 갔다가 늦었네 그려. 박사가 마주 나가며 억지로 좋은 얼굴을 지었다. 네, 웬일이세요? 친구들을 만나서 좀... 박사는 별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저녁 먹고 산보 나왔다가 들렀는데 밤이 늦도록 들어오지 않으니까 궁금해서 옥담과 함께 기다려 보았다 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박사는 속으로도 그렇게 무심히 지낼 수는 없는 일이다. 이튿날 저녁에 또 갔다. 또 옥담이 뿐이다. 또 기다렸다. 이날 밤은 밤이 다 새어버리도록 안 들어왔다. 밖에서 잔 것이다. 박사는 학교에는 안 가는 날이지만 다른 볼일은 많은 날이었다. 그러나 가지 않고 이튿날 오후 2시까지나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기어이 병식을 만났다. 아니, 오늘은 학교에 안 가셨나요? 볼일은 있지만 못 가고 이렇게 앉았네. 네? 하고 그는 어리둥절해한다. 나 어쩌적 8시부터 여기 와서 자네를 기다렸네. 네? 술은 취해 있지 않았다. 그는 준열이 남으라는 박사의 말을 근심하는 태도로 앉아 들었다. 박사는 저녁마다 왔다. 며칠 동안은 저녁마다 병식이가 아내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옥담에게 더욱 비위가 상했다. 박사의 그 지극한 사랑과 충고에 감동하기보다는 이런 계획적인 투로 자기의 자유를 단속하는 아내와 장 박사가 더욱 안이 꼬워졌다. 하루는 나가더니 한 일주일 되어도 들어오지 않았다. 박사도 어쩔 수가 없었다. 이왕 당한 일이니 얼마 동안은 속을 썩이면서라도 네가 처음 약혼할 때 하던 말대로 너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해지는 사람이 되도록 끝까지 사랑과 성의와 충고로 그를 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옥담에게 일렀을 뿐이다. 그 뒤 옥담에게서 남편이 돌아왔다는 말은 들었지만 만나보지는 못하고 여러 날이 지났다. 산뜻산뜻한 가을비가 한 이틀 계속해 내리는 날 새벽이었다. 박사는 아직 어렴풋한 잠 속에 있는데 누가 대문을 덜컹거렸다. 나가보니 옥담이 다 흐트러진 머리를 아무렇게나 쪽지고 밤잠을 못 자 충혈된 눈대로 까실한 소름에 쌓여 새벽비에 젖어 들어서는 것이다. 웬일이냐? 박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옥담은 대문 안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그냥 엉엉 울어대었다. 박사는 어디를 맞은 것이나 아닌가 하고 옥담의 뺨, 눈, 팔, 다리를 옷을 들치며 살펴보았다. 상한 데는 없어 보였다. 우선 달래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 인젠 더 참지 못하겠어요. 한참 울고 난 옥담은 이미 결심이 있는 듯 태연히 하는 말이다. 그때 아버지 충고를 듣지 않은 벌이에요. 박사는 멍하니 듣는 수밖에 없었다. 글쎄 그 녀석이 새로 2시나 돼서 들어오는가 보더니 건넌방으로 들어가겠지. 그래 웬일인가 했더니 글쎄 웬 계집년을 데리고 와서는... 뭐? 박사는 이마가 화끈해지는 듯 눈을 비볐다. 바로 딴 년도 아니고 혼인날 그년을 데리고요. 어쩌면 날 송장으로 하는지 막 짓거리고 노는군. 그래, 그게 날 사람으로 아는 녀석이에요, 그게. 그래,
지금 그녀라고 있니? 있겠죠. 인제 쿨쿨들 자는가 봅디다. 하고 다시 옥담은 울음을 참지 못하였다. 박사는 눈을 꽉 감았다 떴다. 이마에 번개줄기 같은 핏대가 뻗쳤다.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속 셔츠 위에 그냥 재킷만 걸친 채 박사는 밖으로 나왔다. 무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우산을 받을 생각도 없이 마당으로 내려섰다. 아버지! 옥담은 쫓아나와 박사를 막았다. 난 인젠 그놈과 남이에요. 아버지도 그놈과 남이에요. 찾아갈 거 없어요. 아니다. 그런 짐승 같은 놈을. 박사는 후들후들 물 끓는 주전자처럼 떨었다. 그래도 글쎄, 인젠 그걸 뭐라고 상대를 해요. 참으세요. 같은 사람 돼요. 하면서도 옥담은 힘에 붙여 딸려 나오고 있었다. 박사는 대문을 나서더니 옥담을 낙엽처럼 뿌려 던졌다. 그리고 옥담이가 따를 수 없게 뛰었다. 옥담이가 숨이 땅에 닿아서 쫓아와 자기 집 마당 안에 들어섰을 때는 벌써 계집은 어디론가 달아나고 자기 남편은 뜰 아래에 거꾸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아버지! 옥담은 숨소리인지 말소리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박사는 손에 잡았던 장작개비를 그제야 놓았다. 행랑아범이 아니 이게 웬견입니까? 하고 부엌에서 냉수를 떠들고 나와 쓰러진 서방님에게로 가더니 냉수 바가지를 풀썩 놓아버리고 눈이 더 동그래져 물러섰다. 병식은 피는 코에서 터진 듯 했지만 어느 급소를 맞은 듯 얼굴이 종잇빛이 되어 꼼짝은커녕 숨이 끊어진 것이다. 바로 가 들여다보니 눈을 뒤집어 쓴 것이다. 아버지! 옥담은 모기 소리만치 질렀다. 더 큰 소리가 나와지지를 않았다. 죽였다. 내가. 박사는 태연히 혀끝을 내어 입술을 죽였다. 그리고 옥담을 꼭 안았다. 내 걱정은 마라. 너희를 위해서 난 이만치 쓰여진 걸 만족한다. 하고 박사는 눈물 엉킨 눈을 꿈뻑이었다. 너희를 위해 라는 말은 옥담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선주까지를 가리킴인 듯 했다. 박사는 곧 경찰서로 가서 숙직 경관에게 사람을 죽이고 왔습니다. 하고 자수하였다. 그러나 사람은 죽지는 않았다. 옥담이가 곧 의사를 불러대서 턱 밑에 동맥을 몹시맞아 정지되었던 피는 심장이 고정되기 전에 다시 돌 수가 있었다. 한 두어 주일 치료해야 될 만한 타박상의 진단이 내렸을 뿐 병식의 생명에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옥담은 시골의 아버지를 전보로 올라오게 하여 변호사를 대어가지고 서울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 애를 썼다. 신문에서 그 기사를 읽은 사람마다 눈물을 머금고 장 박사를 위해 그 경찰서로 진정의 편지를 보냈다. 경찰관들도 장 박사의 인격이나 사건의 원인을 보아 가혹한 신문 한 번 하지 않았다. 검사국에 넘어갈 것도 없이 놓여 나오리라는 말을 변호사에게서 들을 때 옥담은 그렇게 기쁨, 그렇게 광명함, 그렇게 감사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가을 장마는 이내 들었다. 씻은 듯한 푸른 하늘 아래 한마당에 넘쳐 어우러진 코스모스는 어느 해 가을보다 더 다감스러웠다. 오늘은 나오실까? 아침이면 옥담은 대문 쪽을 내다보고 눈물을 머금었다. 어제 치워놓은 그대로지만 아버지의 서재를 다시 치우고 여러 날 동안 파리하고 수염이 거칠어졌을 박사의 얼굴을 생각하고는 면도칼과 면도물까지 아침마다 준비해놓고 기다렸다. 코스모스가 만개한 날 아침이다. 역시
면도물을 갈아놓고 피아노로 가서 오래간만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치며 불렀다. 한 번 부르고 나면 속은 좀 시원하나 너무나 주의가 더 적적해졌다. 또 불렀다. 암만 불러도 그치고 싶지 않았다. 목이 쉬도록 부르는데 나중에는 자기 목소리가 아닌 소리가 함께 울리는 것이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유리창 밖에는 서울 아버지 장 박사다. 수염이 정말 시커멓게 난 입으로, 그러나 광명에 넘치는 얼굴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따라 부르면서 들여다보는 것이다. 옥담은 거의 날아서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울컥 목에 막히는 것이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 키 큰 박사에게 가 뛰어올라 매달리기만 하였다. 팔로가 아니라 영혼으로 매달림인 듯 옥담은 눈물 솟는 눈을 한참이나 꼭 감고 뜨지 못하였다. 장 박사의 집에서는 전과 같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노래가 무시로 흘러나왔다. 동네서들도 여전히 피아노 치는 집, 노래 잘하는 집, 코스모스 많이 피는 집, 그리고 왜 그 딸하고 아버지하고 동무처럼 밤낮 손목 잡고 산보 나오는 집 말이야 하는 것이었다. 이태준 작가의 중편소설 코스모스 피는 정원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